네,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자, 북한이 밤사이 오물풍선 330여 개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남북 접경지 군사훈련 재개도 속도를 지금 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먼저 여기 북한의 도발이야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최근 일만도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또 지금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이 9.19 군사 합의를 하기 전부터도, 그리고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른 광경이죠. 지금 풍선 폭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오물풍선을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측으로 많이 날려보냈는데, 이 안에 이제 각종 쓰레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낸 대북으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불과 며칠 전에 이제 이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북한에서 선포를 했는데, 선포하면서 조건을 달았었죠. 예. 만약에 다시 또 이런 대북 전단지를 보낸다라고 하면 100배에 해당하는 양을 보내겠다라고 했고, 우리 시민단체가 이 이후에 20개의 풍선을 또 USB와 예. 그리고 이런 대북 전당 등을 담아서 날려 보냈습니다. 100배라고 하면 2,000개 정도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 횟수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약 350개 정도를 다시 보냈는데요. 이게 계속 이슈가 되는 것은, 만에 하나 여기에 화학 무기가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등의 이슈들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강력한 대응,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9.19 군사 합의 같은 경우에 전면 중지를 했다고 봐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까지 북한에 대해서 부드럽게 했을 때 부드러운 대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전에 이루어졌던 여기 서해 도서 지역들, 그리고 MDL 주변의 포 대응 사격 연습이라든지 예. 이러한 훈련들이 재개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 풍선 공격에 대한 이 저희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게 저희가 3개 정도로 다시 이야기할 시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정도로 이 저희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들을 더 강력하게 해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예. 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그리고 지금 여권의 이 강경 대응책이 이게 과연 효과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의문을 좀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도 야권도 북한의 이 도발,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히 규탄하고 있는가 동시에, 정부는 이 오물풍선을 막을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단순하게 우리의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고, 비록 민간 단체가 보내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잠정 중단한다든지, 그리고 확성기를 튼다든지, 이런 강경 일변도의 대응책이 과연 오물풍선을 막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북 정단을 조금 막아달라, 그런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고 해요. 예. 물론 이제 헌재가 이 대북 정단 금지법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헌이라는 그런 이제 판단을 내렸지만, 정부는 이 판단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될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안보도 되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이 대북 전단을 민간 단체가 보내는 것을 관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쉽게 말하면 밀당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한 해 국방 예산이 한 60조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오물풍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온 것처럼 이 오물풍선이, 이 풍선 폭탄이 오물이 아니라 화학무기면 어떡할 것이냐. 지금 지난번에 1차 북한이 오물풍선 내보냈을 때 예. 이게 외교부 청사 위에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이 이제 3차인데, 이번 3차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동탄 시내, 압구정 거기까지도 안전 강남권에도 이 오물풍선이 떨어져서 대한민국 이 방공 여기 뚫린 거 아니냐. 도대체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강력하게 정부한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내어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풍선 재살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상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게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달려 있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앙아시아 순방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한 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주 한 아프리카 네, 대통령실의 관련 브리핑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일단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풍선 폭탄에 무엇이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이게 지금 만약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서 대한민국에 떨어졌으면 어떨 뻔했느냐. 이 걱정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예. 제가 몇 가지 예시만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16회 했습니다. 2017년에 17회 했습니다. 2018년에 4월에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요. 9월에 평양 선언이 있었고 하물며 9.19 군사 합의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9년에 14회의 미사일 발사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만 해도 15회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미사일이 만약에 대한민국에 떨어졌으면 이런 걱정 왜 도대체 민주당 안 하는 겁니까? 이 미사일에 만약에 핵탄두가 달려서 대한민국에 떨어졌으면 이런 걱정 왜 민주당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이 풍선 몇 개가 날라왔을 때 이 정도로 걱정한다면 평상시에 계속되고 있던 이 미사일 도발에도 똑같은 반응, 더 심각한 반응을 보여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선이요. 지금 현대 무기 체제로 레이더망이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하늘에서 이 풍선이 넘어오는 것을 경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게 9.19 군사합의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MDL이죠. 38선에서 약 10km에서 40km까지 대한민국 비행기와 그리고 북한의 비행기가 날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고정익, 회전익, 그리고 무인기까지요. 자, 그러면 북한은 여기 38선부터 MDL부터 평양까지 140km나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는요 40km뿐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나라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무인 정찰기가 뜨지 못한다면 이런 것들 감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9월 9.19 군사합의 전면 중지를 시작으로 해서 이러한 체계들을 더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요. 순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정비를 강화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것만이 지금 이런 풍선 테러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화는 이때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결코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금 휴전 상황에서 그래도 전쟁이 나지 않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9.19 군사합의 때문이 아니라 명백하게 정전 협정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저는 지금 금방 이제 그 청와대 그 대변인 발표를 보고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대북 확성기 설치하고 방송하고 그리고 또 강경 이런 대응책 한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난다. 그럼 찬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효과가 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정부가 그 대북 확성기 우리 설치할 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어제 이제 또 오물풍선을 3차로 또 내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오늘 방송을 재개한다고 하는데 방송 재개하고 그리고 북한이 만약 오물풍선을
오물풍선을 또 4차로 또 내보내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주민들 뭐 쉽게 말하면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만약에 인명 피해 난다고 하면은 이 그 주민들의 항의가 북한한테 가는 거는 당연한데 정부의 무능 안보 불안 안보 무능에 대해서도 질타를 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약간 해결책은 없고 그냥 북한이 때리니까 우리도 때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때리고 우리도 똑같이 때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약간 이념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그런 안보 상황을 만들어 달라. 정부 당국에 뭐 그런 이제 뭐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짧게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에서 하고 있는 건 다 훈련입니다. 미사일 발사 도발도 훈련이고요. 풍선을 지금 보내는 것도 만약 전쟁 시에 생화학 무기를 담았다면 이게 대한민국 어디까지 이동이 가능한지 지금 측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대북 방송 역시 훈련입니다. 예. 이건 역시도 지금 심리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내일 비 옵니다. 빨래 걷으세요라고 하면 북한군들이 빨래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심리전의 일환이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풍선을 띄워서 단순하게 시민단체 차원이 아니라 저는 반대로 국가 차원에서까지도 시도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북풍이 불 때 북한의 우리나라 풍선은 어디까지 위치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여기 서해 도서 지역이나 여기에 그 공격 이 포사격도 연습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건 역시도 우리가 전쟁 상황이 났을 때 연습을 저렇게 숱하게 한 상대 측과 북측과 그것을 연습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이 전쟁한다면 당연히 불리할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저렇게 끊임없이 도발한다면 우리 측도 이에 맞대응을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충분히 해내야 된다. 그래야 만에 하나 있을 전쟁에 대비할 수 있고 대한민국과 국민들 지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 역시나 좀 적극적인 더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좀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지금 예를 들면은 풍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대 이제 무기 체계로 뭐 막을 수 뭐 레이더로 잡히지 않아 가지고 막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군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풍선이 내리고 왔을 때 저희가 뭐 드론이랑 뭐 이런 기술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낙하물을 안전하게 지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사실 이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예를 들면은 약간 체제 경쟁에서 나서는 듯한 저는 대북 확성기 같은 경우에도 뭐 심리전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물론 그게 중요한 이제 뭐 그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역시 약간 체제 경쟁이 불가하다. 저는 북한과 그 대한민국 체제 경쟁이 약간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이런 것들 북한에 USB 보내고 우리 북한 방송에 한국 노래 틀고 이런 것들이 크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뭐 흠에 의한 평화 이것도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뭐 대북 기조이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비판하지 않지만 그것조차도 너무 이 이념으로 매몰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본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그 옴물풍선 살포가 이제 다시금 이렇게 된 것이 대북전단 아무래도 살포가 탈북민단체 그것이 이제 야기시켰다라는 분석들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조금 더 그 단체들과 뭔가 긴밀히 교류를 하고 좀 더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미 그 부분은 이제 헌법적 판단이 나서 지금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 보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논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지금 행정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드론 부대 같은 경우가 가장 적정한 대응 방법이에요. 근데 드론 부대를 띄우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정찰하기 위해서는 9.19 합의가 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40km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화학 무기가 만에 하나 달리면요. 이게 종류에 따라서 수백 메타에서 수킬로까지 이게 살상 반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 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격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한민국 상공에 이런 무인 정찰기들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럼 9.19 군사합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성기 재개를 놓고서 지금 정치권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저희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이 소식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구성 협상 이야기로 좀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미 11개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민주당 내일 단독으로 본회의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이고 여당에서는 이를 거의 뭐 군사 독재 때에도 없었던 폭거다 이렇게 규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게 이제 원구성 협상이 날짜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민주화 이후에요. 단 한 번도 원구성 날짜가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원구성 날짜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만큼 여와 야의 협의와 합의를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석수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구성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핵심에는 법사위가 있습니다. 네, 법사위가 있고 실제 협상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회의장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준 다음에 협상이 시작되는 것인데 법사위는 내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협상 의지가 전혀 없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법사위를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요.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찰 탄핵부터 모든 것들을 일방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까지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입법의 속도를 더 내겠다. 어떤 입법이냐.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여당 공격형, 윤석열 대통령 공격을 위한 입법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속셈을 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이 협상에 응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이게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민의를 민주당에 전달하고 했는지 이것을 왜곡하지 말고 정말 국회 정신에 따라서 여당과 야당이 함께 협치할 수 있는 길을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네. 네, 뭐 여야가 합의되면 좋겠죠. 굉장히 이제 교과서적인 뭐 그런 이제 뭐 이야기인데요. 지금 21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21대 국회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뭐 결국에는 뭐 둘 다 이제 잘못이 있는데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강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민의를 받드는 국회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뭐 특히 이제 뭐 법사위원장 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사위원장을 지켜서 어쨌든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여당이 굉장히 무책임한 게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안 좋게도 뭐 단독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렇게 이제 국회 본회의가 첫날 열려가지고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는데 여당이 보이콧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연금 개혁안이든 아니면 뭐 의정 개혁이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야당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고 여당이 계속 이것을 보이콧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과연 뭐 국민 뭐 눈높이에 볼 때 이게 과연 여당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맞나 지금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절대 양보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민주당이 양보 안 할 때 결국에는 뭐 다수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다수결로 갔을 때 이 여당이 무슨 대응책이 있는지 또 그냥 무작정 그냥 보이콧 해가지고 대한민국 그냥 대한민국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그냥 멈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제대로 된 뭔가 이 해결책 솔루션을 조금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각 당의 상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이제 당원 당규 개정 특위 회의를 여는데 글쎄요 어떤 체제로 지도 체제를 가져갈 것인가 또 전대룰은 어떻게 가닥을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뭐 예단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이런 방식을 바꾸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도 팽배하고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나 그리고 뭐 2인 체제로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또 이는 특정인을 지금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비단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혁신위 때도 제가 혁신위원이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예.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 전에도. 그래서 이게 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도 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기에 당원들이나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정치인 한 분 한 분들이 오해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뭐 단일 지도 체제로 좀 무게를 두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지금 뭐 새롭게 나오는 것이 이제 부대표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2인 체제인데
같은데 굉장히 약간 좀 이상한 룰이에요.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아니면 단일 지도 체제 그동안 이제 정치권 각 정당들은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제 사용했었는데 2인 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희한한 방식인데 이른바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뭐 전당대회 치르면은 당권을 잡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이제 조금 막기 위해서 약간 조금 꼼수 아닌 이런 뭐 리더십 체제를 갖추려고 지금 계속 이제 뭐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좀 정상적인가? 여전히 지금 총선 끝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약간 혼돈 그 자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당은 다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예.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뭐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하면은 지금 봤을 때 이제 당권을 잡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아니 이 친윤계랑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약간 신사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막 서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여당이잖아요. 예. 이 여당의 이 혼란적인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선에 이제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그 사퇴 시한을 당무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이 당원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면서 나름대로 좀 절충안을 만들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일각에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상황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 규정, 국민의힘도 규정이 마찬가지인데 당권 대권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대선 후보 선출 1년 전에는 아마 당대표직을 이제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이제 당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제 연임론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지방선거랑 갑자기 맞물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대표 권한을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친명계 내에서도 약간 좀 다른 목소리가 예. 조금 나와서 이게 일단은 한번 멈춰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새롭게 이제 절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를 만약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방선거 공천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크게 무슨 도움이 될까? 어쨌든 지방선거 또 우리가 총선처럼 다시 또 대승하기는 어려워서 이미 이재명 대표는 상한가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까지 뭐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 12월이죠. 내년 12월에 그만두는 약간 이런 방안 그런 방안도 충분히 뭐 이거는 당을 위해서 또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친명계에서도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글쎄 상대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을 위한 당원 당규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으로 나가는 자는 1년 전에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이 2010년부터 14년 동안 유지해 오던 당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다시 재임시키고 연임시키고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꼼수로 당원을 변경한다라는 것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또 민주당의 당원 80조인가요? 보면 여기에 그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같은 경우는 그 즉시 업무를 정지시킨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역시도 아마 삭제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미 이 조항에 예외 조항을 둔 게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첫 수혜자도 이재명 당대표였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될 때 당시에 이 조항 역시도 예외 조항이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한 바가 있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를 연임시키고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민주당이 진짜로 민주정당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다퉈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